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우스 리더십 학교 19번째 시간입니다. 리더십 강의 책으로는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도덕적 리더십의 구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부 권력과 목적 중에 제2장 도덕적 리더십의 구조, 그리고 세부적인 제목은 갈등과 의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러한 모임과 대화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직체 가운데 항상 이 갈등의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러한 갈등 상황이 우리의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 의식화되지 못하여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과정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그러한 중요한 역할 중에 리더십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떠한 갈등 상황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욕구나 또한 채워지지 못한 어떤 기대, 어떤 만족감, 이러한 것들이 의식화되는 그러한 것들에 리더십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더십이란 지도자들이 추종자들과 공유하는 동기와 가치 및 목표를 바탕으로 지도자들 및 추종자들의 진정한 요구를 기초로 하여서 의기투합하는 하나의 도덕적인 과정이다라고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은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구나 어떤 친척 아니면 선생님, 공무원, 정치인, 장관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다양한 종류의 이니셔티브, 즉 관계를 맺고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니셔티브를 취하겠지만 추종자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추종자들이 그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와 또한 자신의 만족감이라는 것들, 심리적인 그런 요소들을 결국은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종자들은 경쟁하는 예비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현실 진단, 그리고 주장들,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며 또 추종자가 예비 지도자들의 어떤 처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대표자가 되겠다고 공언한 사람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해하고 또한 평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경험하는 기회가 충분할 때 바로 이 추종자들은 스스로의 욕구와 스스로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가지는 보다 낮은 단계의 도덕적 정당성은 생생한 현실적 대안들 사이의 어떤 의식적인 선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한 리더십은 처음부터 어떤 경쟁과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야만스러운 권력은 경쟁과 갈등을 아예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갈등과 또한 경쟁, 이것은 바로 리더십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떤 독재 권력은 이러한 갈등과 경쟁을 다 무마시키고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욕구나 기대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어떤 독재 권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도자도 아니고 리더십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일찍이 홉스와 또한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해서 갈등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 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 헤겔,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같은 혁명가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혹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상반된 가치들 사이에 갈등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갈등을 잘 이해한 그러한 철학가들 아니면 사상가들이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있는 그러한 통찰을 이뤄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와 변혁을 이끌어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19세기의 사회적 진화론자 등 학자들은 직접적으로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즉 어떤 사회적 집단들이 갈등함으로 개인과 개인이 갈등하고 사회적 집단들이 갈등함으로 그 사회는 더욱더 진보하고 발전한다 라는 것이 사회적 진화론이 되는 것이죠. 또한 간접적으로는 리더십의 성격과 관련한 최소한의 그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으며 파레토, 뒤르갱 및 베버와 같은 학자들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갈등을 다루기 위해 노력했던 이후에 많은 학자들에게 많은 어떤 영향력을 준 개념이나 가정이나 어떤 가설을 그들의 연구 속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짐 멜과 같은 학자는 갈등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또한 19세기에 발표했는데 그것이 20세기 갈등 연구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사회과학이 어떤 조화 아니면 조정 및 안정의 원리들과 친근해진 것은 사실 피비린내 나는 세계대전과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20세기 이후였다고 합니다. 20세기가 상대적으로 풍요한 시기였거나 아니면 전면전 혹은 혁명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을 단결시킬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노동자와 경영자, 흑인과 백인 같은 이해 집단들의 적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언해야 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선택의 결과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회가 분열되어 있으면은 단합시키기 위해서는 갈등보다는 조화의 이론들을 많이 발표를 하겠죠. 아무튼 원인이 어떠하든지 정태적 편견이라는 것은 갈등을 잘 조직된 사회를 만드는 조화로운 상호작용들로부터의 일탈 현상의 하나로 바라보는 학문 연구의 발전에 타격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런 어떤 정태적 편견이라는 그런 이론이 이런 이론들에 따르면은 바로 이 갈등이나 경쟁 이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갈등과 경쟁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고 이단하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면 이 정태적 편견에 관한 그러한 이론들이 나타나면서 이 갈등과 경쟁이 사회에서 그렇게 이단화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사회를 구성하고 정태적인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된 것입니다. 단지 최근 서구학자들은 집단 간 경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보수주의화 경향에 대항하거나 계층과 집단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혁을 고모하고 리더십을 선택하며 또한 그것에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학문적 그러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태적인 편견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치적 권위체, 정부의 견해를 고무하고 어떤 반영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갈등을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전복시키는 과정을 추진하는 엔진으로 신성시하였으나 그들은 계급 없는 새로운 사회에서의 갈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그것을 이용한 일치 행위는 금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공산주의 사상 가운데서는 결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혼란을 조장하고
또 인명을 살상한 일들을, 갈등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막상 그 사회 자체가 공산주의 사회로 완전히 빠져들고 난 이후에는 이 갈등이라는 것은 결코 그 정치적 권위체, 바로 이 공산주의 국가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낙인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뭐 체제에 반응하거나 갈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바로 처형인 것이죠. 바로 그 공산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지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을 내세우고 나오더라도 그들과 도리어 우리가 갈등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지, 그들을 잡아놓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 그러한 사회적 그러한 여러 상황은 사실 좀 위험한 그러한 상황까지 치달으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갈등도 어느 정도 그렇게 갈등을 해야지, 허구한 날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갈등을 하며 사회의 진보를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또 체제 자체를 위험스럽게 하는 그러한 갈등의 요소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 갈등은 하나의 용인되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치열한 선거전에 참여하거나 상호 합의가 불가능한 정책 문제에 대한 공방에 개입되었을 때 조차 국가적 단결, 정당 간 조화, 그리고 초당적 외교 정책이라는 물신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전지 상황은 어떤 하나를 두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갈등의 상황이고, 정말 아니면 치열한 선거전으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대외적으로 또한 표방하는 것은 바로 어떤 국가적 단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 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초당적 외교 정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허울 좋은 겉모습뿐인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제퍼슨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방주의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공화주의자이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그렇다는 거지, 미국 국민들 중에는 연방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공화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십 입장에서는 이들을 다 통합하고 어우르는 방향으로 일단 겉모습이라도 그렇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고 분열된 국민 대중들의 태도를 또한 악화시켰던 프랑클린 루즈벨트처럼 그가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한 국가 내에서 갈등을 많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루즈벨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넘어서서 서로가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민처럼 행동할 것을 또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그러한 말과 행동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많은 그러한 종류의 연설을 한 대통령도 드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등이라는 상황 자체를 하나의 완전히 우리가 무시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서도 이 수면 아래에 있는 이러한 갈등 상황들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번스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갈등의 잠재력은 파괴와 야만을 위한 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건강한 성장을 위한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멜이 말한 바와 같이
완전히 조화로운 집단은 사실 존재하지 않죠. 그런 집단은 과정과 구조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그러한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데 변화의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떤 기술 혁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략 실직 사태 같은 것들을 통한 어떤 계급적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 불가피한 사회적 세력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사회적인 그러한 위협뿐만이 아니라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불황 그리고 긴장과 갈등, 이 사회적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자체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마음 가운데 갈등되는 상황이 있고 선택의 길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갈등의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 내면 본연이 그러한 갈등적인 상황을 투영하고 있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드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동의 분화라든가 외부 영향에 대한 방어 시스템, 어떤 가족 구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원활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상호작용하는 사회는 하나의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어떤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고 친밀할수록 구성원들 사이에는 조화뿐 아니라 더욱더 어떤 강한 적대감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감도 있을 필요가 없고 갈등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부부 사이에 아니면 우리가 자녀들 사이에 얼마나 그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 관계 자체가 밀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상호작용하면서 이러한 촉발되는 불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화산으로 번져서 초가상간 다 태우지 않도록 그것을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리더십의 역할이고 그 역할들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가장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된 사람은 반드시 리더십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리노프스키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은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여 살아가는 집단의 소규모일수록 그들은 서로 더 많이 자극받거나 화가 나 격분하기가 더 쉽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작고 고립된 사회에서조차 출생률의 변화 등 내부적 변화와 충격을 모두 견뎌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참 이 출생률 때문에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잠재적인 어떤 갈등의 요소, 불안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골머리를 하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다 한시적인 것 뿐이고 이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고 대세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인구의 그러한 격감이나 이러한 어떤 우리 사회의 갈등적인 그런 요소들을 맞이하게 되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러한 어떤 갈등 요소들이 바로 우리 곳곳에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 본질의 그러한 문제라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별다른 것이냐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품고 나아가야 될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불가피성이 아니라 이 갈등의 문제는 이것이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갈등은 불가피하겠죠. 갈등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은 불가피한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표출하는가.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이게 서로 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을 숨기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은 이제 초가상관 다 태우고 서로 간에 마음 다 상하고 심지어 막 갈라서고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을 어떻게 잘 표출하는가.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 사회 내에서 또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지금 의사의 그러한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갈등들이 오래전부터 왔었는데 그것을 묻어두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사회 가운데 표출이 되었다면 지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 쉬쉬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크게 초가상관 태우면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빨리 잘 수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을 표출하고 그것을 또한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과도한 갈등은 억제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갈등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갈등을 잘 표출하고 형상화해서 또한 과도한 갈등은 억제해 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우리 사회에서 역시도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버언스 교수님은 본 책에서 개념화하고자 하는 리더십은 갈등이라는 묘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리더십을 설명할 때 바로 그 묘판, 이 근거되는 이 모판이죠. 여기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싹이 나게 하는 이런 묘판, 이 묘판 자체가 바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조용한 평화로운 사회를 가정해서 그 가운데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리더십을 가정하고 지금 리더십 이론을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하면 이 갈등이라는 것이 인간 내면 속성과 어떤 심리학적 측면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갈등이란 본래부터 어떤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을 자극하고 또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람들이 자극되고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러한 동기부여를 통하여서 리더십이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갈등은 리더십의 힘을 얻는 하나의 또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잠재적 긴장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정치적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더십은 서로 갈등하는 요구와 가치, 그리고 목표를 의미 있는 행위로 전환시키는 것. 이 갈등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어떤 의미 있는 행위로 이 갈등을 전환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다른 말로는 하나의 어떤 승화시켜 나갈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더십은 서로 갈등하는 요구와 가치, 그리고 목표를 의미 있는 행위로 전환시키고 사람들을 고무하고 또한 동기를 촉발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기회주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추종자들의 어떤 욕구나 요구나 열망 등을 표출시키고 또한 이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종자들의 어떤 자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자로 작용합니다. 이 리더십은 또 한 가지로는 바로 이 사람들의 요구나 필요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찔러서 그것을 동기화해 나가도록 그리고 가치화해 나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
촉매제의 역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의식적인 작용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뭐 번 거의 일부를 소작농을 이제 지주에게 바치고 또 농사를 지어서 그냥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당신들은 착취당하고 또 그렇게 당신들은 괴로움 당하고 있다. 당신들은 좀 더 스스로 노동한 것에 관하여서 스스로 만족을 얻기를 원치 않았느냐. 그러면서 촉발시키는 거예요. 촉매제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 농민들은 자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이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이거를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인식 자체. 내가 좀 더 자유롭고 내 것을 소유하면서 농사 짓고 싶다라는 그런 의식, 이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식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하나의 가치화하고 그것을 하나의 힘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리더십이고, 물론 이 리더십이 그래서 선한 방향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좋지만 그것이 폭력적이고 유혈적인 사태로 사용하게 되면은 공산주의 혁명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 것이죠. 결국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의 불만족, 어떤 박탈감 등의 어떤 징조들을 잘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하여서 이니셔티브를 취하게 되고, 또 그들의 동원 잠재력의 성격과 강도를 잘 파악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불만과 욕구를 접합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갈등 상황과 그들이 불만족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 두 개를 한꺼번에 접합시키는 말미암아 이들이 강력한 힘으로 폭발되도록, 강력한 힘으로 동기력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힘을 리더십이 덧입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정치적 과정 가운데 리더십이 힘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리더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의 방향에 따라서 바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국가들이나 아니면 인종들이나 지역들 등 간의 갈등의 기원은 실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성, 얼마나 오래되는가, 그리고 방향, 그 방향 어디인가, 그리고 심도, 얼마만큼 깊게 갈등 상황인가, 그리고 변화 가능성, 과연 이러한 갈등 상황들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잠재성, 바로 이러한 갈등 상황은 과연 어느 정도의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잠재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영역의 정도,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러한 갈등 상황들이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가, 그리고 질적 내용, 얼마나 질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갈등 사항으로 발생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따라서 갈등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이 갈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이뤄내는 것은 결국 리더십의 역할인 것이죠.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인가. 에 관련돼서 셋규 나이더라는 박사님에 의하면은 모든 갈등의 결과는 갈등의 범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였으며, 이런 갈등에 참여한 사람의 수는 어떠한 종류의 갈등이 발생할지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면 군중들을 지켜보라. 왜냐하면 싸움에서 군중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촉발되는 상황, 갈등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상황 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여론, 일종의 여론인 거죠. 그리고 어떤 공중의 그러한 군중들의 태도, 이러한 것들이 이 갈등 자체의 어떤 성격이나 그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작은 그러한 갈등이 정말 전 국가가 이렇게 들썩일 정도로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갈등은 굉장히 큰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갈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잠재력이 굉장히 큰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 프랑스 군인이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서 감옥에 갇혀 넣게 됐죠. 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명백하게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당하고 난 뒤에는 프랑스 자체가 이제 뒤집어지는 보나파트 사건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뒤집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와 같이 갈등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금 파급력과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 상황에 어떤 것이 정말 파급력이 클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우스 클래스에서 이제 했던 그 국민연금에 관한 하우스 어셈블리에서 했었죠. 이 국민연금에 관한 그러한 이슈가 지금 전 국민적으로 다 관련되어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루었는데 별로 그게 이제 큰 여론의 그러한 어떤 호응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국민연금 문제가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리고 과연 그 보장률을 뭐 45%할 것이냐 47%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이 사항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토의하고 했을 때의 어떤 반응은 작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 대중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영향이 커질 그러한 이슈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와 같이 그 집단들, 어떤 군중들, 여론들이 어떻게 그 갈등에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보라고 셰큐 나이더 이 박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사건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참여자의 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갈등의 확산 과정에 긴밀한 영향력을 주고 보다 많은 대중을 갈등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바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이 갈등 상황 가운데 참여시키는가 그리고 연관시키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리더십이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메디슨 미국 헌법의 창시자잖아요. 메디슨. 이 메디슨은 어떤 갈등의 근본 원인과 관련하여서 각종 파벌의 잠재적 원인은 인간의 본성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으로나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종교나 정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입장과 견해를 갖고 그것에 집착하며 또한 사람들이 공공선을 위해 협력하게 만들기보다는 인류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그들을 서로 증오감에 타오르게 하고 그들을 혼란스럽고 억압하는 경향을 갖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이냐? 갈등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 그리고 파벌이 생기는 가장 공통적이고 지속적인 원인은 메디슨은 바로 불공평한 재산 분배라고 보았습니다. 이 재산 분배가 그 문제 중에 좀 근원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헌법도 처음에는 이제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그것을 이제 헌법상의 가치로 놓았다가 그것이 나중에 행복 주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메디슨이 보았을 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동의가 되는 게 막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상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파헤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메디슨은 좀 통찰을 하면서 이 개인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공평하게 분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한 것이죠.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별성 있는 지도자들에게 집착하는 성향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힘들은 선전적 위치와 권력을 얻기 위해 심각하게 경쟁하고 있는 많은 유형의 지도자를 통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서로 싸우면은 자신 힘을 다하잖아. 이런 것처럼 이 가운데 어떤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힘을 바로 리더십들은 그것을 운용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목표라든가 아니면 대중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선점적 위치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영어는 preeminence. 이 선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을 짜는 거죠. 일단 그 판을 짜놓으면은 그 판 위에서 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판을 짠 사람이 선점적 위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점적 위치를 취하기 위해서 아주 심하게 경쟁하고, 또한 여러 갈등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바로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힘들을 통하여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갈등 상황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조화를 위해서 무엇을 공언했든 간에 그들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을 끌어안으며, 그리고 잠재적 갈등 그룹 사이의 접점에 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추종자들의 특정 동기를 묵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는데, 집단의 규모가 작고 동질적일수록 그들은 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다른 집단의 지도자들과 더 많이 거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갈등을 표출하고 조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변화시키기도 하며, 지도자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추종자들의 목소리와 압력을 더욱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갈등 상황은 결국 이 리더십들이 이 정치를 이루어내가는 것에 있어서,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갈등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없어져야 될 그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만 내려서는 안 될 것이고, 과연 이러한 갈등 상황을 어떠한 그 갈등의 결과로 이끌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비평과 도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리더십의 원리 중 하나는 원리 중에 하나로 그것을 갈등이라는 것에 그 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을 다루는 그러한 자질이 이 리더십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잘 논증적으로 또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통하여서 잘 피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볼 것은, 과연 그렇다면 내 자신은 갈등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있는가라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갈등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사회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가정에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겪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갈등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이 폭발하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국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상처를 받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과정은 또 피할 수 없는, 여기 불가피성이 있잖아.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그냥 편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좀 인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해도가 더 깊어지면서 이제 서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전략이 나오고, 그럼 이제 그것에 따라서 서로의 갈등 상황을 잘 균형 있게 조절해 나가면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의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에서 처음에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들에서는 무조건 제거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큰 갈등뿐만 아니라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운용해서 바로 이러한 갈등의 결과를 바람직하게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갈등을 잘 다루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갈등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그것들을 용인하고 이제는 과거를 반추 삼아 우리가 좀 더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한 그러한 문화와 토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에 보면은 이렇게 국회에 가면은 바짝바짝 국회의원들 이 상원 하원 의원들 붙어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토론을 하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민주주의에 관해서 훈련이 되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바로 이러한 아주 더욱더 이 갈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 도리어 하나로 집약시키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는 바로 그러한 어떤 통합적인 리더십의 모습, 제가 중요한 연구 주제인데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들에 생각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토의 제목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갈등과 의식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그러한 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전공자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자와 여우라는 그런 것도 책도 썼고 아무튼 이 그를 통하여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국의 중요한 그런 몇 안 되는 대통령 중 한 명이잖아요. 정치인이 과연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 루즈벨트를 통해서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이 선하다 좋다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부분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더 큰 가치를 추구했는가라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찰을 발견하셨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40년 대통령 지명 경선 과정의 참여자의 수를 통제하는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즈벨트가 세 번째로 대통령직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그는 여론이 어떤 추이를 따랐고 그리고 여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1940년이면은 한참 2차 대전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대통령으로 또 나온 것이죠. 근데 세 번 정도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는 좀 약간 식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루즈벨트가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오를 것인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관점이 된 것이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자들의 패가 갈려서 과거에는 충실한 어떤 지지자였던 팔레이라는 사람과 또한 헐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루즈벨트 예전에는 그냥 지지자였는데 이 사람도 루즈벨트의 세 번째 출마에는 반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 참여한 자들을 환영하였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한 조셉 케네디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루즈벨트 대신 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되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도록 루즈벨트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면 자신이 표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루즈벨트가 좀 걱정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걸 저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달리 루즈벨트는 그러한 사람들이 도리어 많이 일어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조세 케네디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바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것이 루즈벨트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이란 전략이 적중하여서 루즈벨트는 자신과 겨룰 후보를 여러 명 만들어서 자신의 반대 세력을 분열시켜버리는 그러한 전략을 썼던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대통령 후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명석하고 여론을 읽을 줄 알고 판세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것이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 필요한, 이런 인물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판세를 읽고 거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혜롭게 그것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참 이러한 것들이 루즈벨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권력을 획득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리더십 차원의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리더십 차원의 핵심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잠재적 추종자들의 동기와 목표를 재빨리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추종자가 아니라 향후 추종자가 될 사람, 잠재적 추종자, 나를 따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동기하고 그리고 또 목표가 있는가, 이거를 빠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잠재적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 지각,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동기에 호소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았다면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도와주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잠재적 추종자들의 그러한 내면에 있는 동기를 끄집어내고 계속 그들을 격려해주고 하면서 이들이 잠재적인 상태에서 가시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의 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종자들의 어떤 동기와 목표가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힘을 모아서 그것을 요청하자. 이런 식으로 이 동기하고 목표를 리더십의 목표와 맞춰가지고 강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종자와 지도자가 활동하는 그런 환경을 변화시킨, 결국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잠재적 추종자들이 다 이제는 가시로 나와서 이 정치적인 어떤 환경 자체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종의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분위기가 바뀐다. 사람들이 분위기가 바뀌면은 여기에 영향받는 겁니다. 과거에는 A 후보를 해야 되겠다. 오랜 시절 이 후보가 우리 지역에 많이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아무리 오더라도 별 소용이 없다. 똑같다. 말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 찍어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것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가, 이 분위기를, 그 지역의 분위기, 사람들의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정말 이 리더십의 핵심 전략인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루스벨트가 아주 탁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 예를 들면 추종자들 내에서의 어떤 목표가 불일치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 추종자들의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어떤 공포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희소 자원에 대해서 서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이것이 끊임없이 어떤 합의 또는 불화의 형성을 부추기고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십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추종자들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리더십이 이것을 종잡을 수 없는 것은 도대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의식화하는 거죠. 의식화. 이것을 수면 위로 떠올려서 이 복잡한 상황들을 위로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그것을 조정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것을 여론을 묶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추종자들 역시도 자기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종자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리고 우리 집단, 우리 지역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의식화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아, 우리 지역에는 정말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다 무의식적으로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느 도로에 갔는데 이제 신호등이 없거나 그래가지고 좀 없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지만 이제 별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지나갔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리더십이, 이 중에 이 신호등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걸 깨닫고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말해주면은 사람들이 의식화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것이었다. 라는 것이 의식화되면은 이제 그것을 리더십이 채워줌으로 바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리더십의 영역을 받게 되고 바로 그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추종자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과정, 바로 이것이 정치적인 과정인데 이런 리더십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쉽지만은 실제로 하기는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닌데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목적의식 하에 사람을 정치적 자각 상태로 일깨우는 문제는 결코 낯선 연구 과제가 아니며 리더십 연구자들에게는 정치의식이란 말은 아주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개념이 무엇인지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식. 지금 분위기는 다 정치 무감각이죠.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그것은 이제 정치의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헤겔, 마르크스, 그리고 다른 19세기 이론가들에게는 갈등의 의식을 만들어낸다는 기본적인 그런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의식인가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 의식을 이뤄내야 되는데 이 의식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갈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갈등인가 우리 가운데? 이 갈등은 결국 의식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무엇을 위한 그러한 의식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르크스나 엥겔스나 아니면 베버라든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스승이었던 포에르바흐, 젊었을 때 스승의 포에르바흐는 인간에게는 자연에서 비롯된 생생하고 명백하며 단단해서 변하지도 않는 욕구들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마르크스는 인간의 의식과 동물의 의식을 비교하면서 그에 의하면 동물은 자신의 존재와 동떨어진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그 무엇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간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신, 내 개체와는 떨어져 있는 어떤 것에 관해 가지고 동물은 그것에 대한 의식이 없지만 저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내 존재 자체와 떨어져 있는 어떤 가치라도 그것이 중요하다라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이상학할 수 있고 구조하고 체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갈등 상황을 통해서 바로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바로 그러한 의식들을 끄집어내는 것, 정치의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인간의 노동은 어떤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만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자의식을 만들어내며
초기 또한 마르크스는 인간이 표출되는 다양한 필요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였는데, 그는 끊임없는 갈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정한 의식은 언제나 계급의식이라는 교서를 주장하였고, 그가 놀라운 통찰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준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등 상황을 통해서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의식화할 수 있는데, 갈등과 노동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의식하느냐? 바로 이 계급의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급의식은 뭐냐?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 유산자들과 무산자들, 이런 식으로 계급의식을 가지면서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가를 그 가운데 정의하고, 바로 그 가운데서 문제의식을 느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본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계급의식으로 사람들이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정치식화할 때 이런 것들이 의식화된다라는 것을 마르크스가 통찰했다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19세기 자본주의 환경에서 인간이 체감했던 각종 필요의 욕구들이 계급의식으로 전환되어져 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종교와 민족주의, 또 다른 형태의 왜곡 현상을 허위의식이라고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계급의식으로의 전진은 하지만 더디었고, 그리고 불규칙적이고 들쭉날쭉했으며, 대부분의 부르주아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자연 발생적인 형성으로부터 비롯된 혁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르크스 엥겔스는 종교라든가 아니면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다 허위의식으로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의식들이 허위의식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결국은 유물론에 따라 가지고 돈을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로 계급의식을 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불만을 느껴서 혁명을 이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그러한 인식의 틀 자체가 모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지적, 정치적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그의 적들은 인간 행동이 동기화되는 과정, 그리고 동기와 행동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 인간 행위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인 가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하나의 그냥 추상적인 가정을 한 것 뿐입니다. 추상적 가정.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예상했던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잘못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아닌 예상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즉, 바로 왜 공산주의 혁명이 안 일어났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 가정 자체가 옳은데 사람들이 뭔가 잘못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이 가정 자체, 이 계급의식이라는 것과 바로 그것이 이렇게 자아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한다는 것도 이러한 가정 중 하나인데, 무엇이 현실적이고 무엇이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마르크스의 인식을 또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무의식에 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마르크스는 이제 의식화하고 계급의식을 가지고 결국 힘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실 이 의식이라는 것 밑에는 무의식이 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인간을 움직이는 건 우리가 의식화시켜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무의식이 인간을 끌어간다라는 새로운 측면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한 방 먹은 거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무의식은 진정한 정치적 현실이었고, 무의식은 꿈, 환상, 우연한 일, 그리고 어쩌다 하는 신비스러운 말 속에 나타나는 것이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반면에 이제 의식과 관련된 소외와 정체성의 개념은 또한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었고, 1960년대에 큰 소동이 진행되는 동안
젊은 사람들은 의식을 확대하도록 요구받고 의식화가 대단한 유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방면,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의식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어떤 혁명의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리더십의 첫 번째 임무가 추종자들의 요구, 가치, 그리고 목적을 이제 리더십이 의식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의식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동기와 목표 중 어떤 것을 그리고 의식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해서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의식하도록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조지 소렐 같은 사람들은 노동자 계급은 무서운 폭력을 수반하는 리더십과의 갈등을 통해서만 진정한 정체성과 힘을 깨닫게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인간의 어떤 의식 세계 가운데 그것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다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의식화해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의식화되어서 자신의 상황 자체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변화의 그러한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조지 소렐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잠재의식에서 의식화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어떤 무서운 어떤 폭력적인 것을 통하여서 리더십과 어떤 갈등을 겪는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서만이 인간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이 잠재의식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가 부상황에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 상황 같은데 이제 그러한 어떤 극단적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바로 인간 내면의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밖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상황이 어떤 폭력적인 그러한 어떤 내면적인 그러한 욕구들이 밖으로 분출되게 되고, 양같이 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굉장히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선했던 사람이 굉장히 또 무서운 사람, 그리고 아주 굉장히 아니면 어떤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더욱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추종자들에게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어느 정도 추종자들이 자신의 동기와 목표를 포기하고 지도자들의 동기와 목표를 취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추종자들의 의식이나 행동 속에 거짓되고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속적이고 유용한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적실한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지도자 자신과 추종자 모두의 기대에 합당한 변화를 실천함으로써 추종자의 필요, 욕구, 목표에 대응하여 행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먼저 리더십이 좀 선한 그러한 동기나 목표, 아니면 좀 깊은 수준의 그러한 동기와 목표, 그런 것들 좀, 그리고 보편적인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과, 또한 그러한 리더십이 사람들에게 끄집어내야 될 그러한 동기와 목표는 바로 리더십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의미에서의 그러한 동기와 목표들을 이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합쳐서 리더십의 그러한 행위로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들, 바로 여기엔 하나의 가치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가치적인 것이 아니라 아무 영향력도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리더십이 정말 어떤 가치 있는 그러한 동기와 목표들을 먼저 가지고, 또한 추종자들로부터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종류의 그러한 가치들 중에 이렇게 뜻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가치들을 도출해내서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하나의 리더십의 가치를 보여준다. 뭘 가치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평 및 토의를 또 잠깐 살펴보자면, 이 번스 교수님은 지도자가 추종자들의 욕구와 기대를 의식하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갈등의 방법으로 의식하게 하여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루즈벨트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예들을 통해서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의식화에 있어서 왜곡의 문제가 발생될 수 없는지 이런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의식화하는 것에 있어서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 사상도 이것을 계급 의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시켰는데 굉장한 통찰이었지만 하나의 왜곡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생산수단도 갖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평생 하층민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냐, 한번 사회를 뒤집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삶의 숙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러한 여건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사람의 본성과 생각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왜곡된 의식화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과정들 가운데 왜곡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이 왜곡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십이 그런 것에 대해서 왜곡된 그러한 동기나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되고, 또한 그 추종자들이 자신의 올바른 동기와 목표를 발견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루즈벨트의 그런 예들을 다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도덕적 가마를 줄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가마를 줄 수 있는 리더십. 그래서 굉장히 번스 교수님은 가치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큰 영향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리더십이 되는 게 아니고, 리더십이란 바로 이런 도덕적 가치를 승화시켜 나가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복지 이런 것들이 가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 사람이 이제 심리 발달 구조에 따라서 기본적 1차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2차적인 욕구, 3차적인 욕구, 최대한 나중에 행복을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타적인 것이고 또한 전체 공공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로 나아가는 그러한 도덕적인 어떤 리더십의 모습, 그런 것이 변혁적 리더십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마를 줄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란 그것이 자질 있는 리더십에 의해서 동원되고 구체화되며 갈등을 통해 더욱 명료해지고 어떤 강력한 힘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정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도자가 어느 정도의 도덕적 수준이 있을 때 추종자들을 감화시킬 수 있으며,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지 사회적 질서를 지지하고 또한 정당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보그라는 박사님은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 이르면 설정된 규칙과 권위를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법과 질서에 대한 정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오르고 그리고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법과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발견 같습니다. 그리고 심프슨이라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 사람들이 보다 높은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자긍심과 법에 대한 긍정적 가치의식 사이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의 도덕성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나는 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의 자긍심,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다에 대한 긍정적 가치의식, 바로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결국은 사회계약의 어떤 도덕성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덕 발전의 최고 단계에서 사람들은 인권의 평등이나
개인의 존엄성과 같은 정의에 대한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원칙을 따라서 생활하며 바로 이 단계에서 그 수준은 낮지만 창조적 리더십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리더십이 발생된 그 전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지 창조적 리더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류의 리더십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필요와 가치 구조에 이르고 정의와 감정이익과 같은 가치를 위한 지지를 동원하고 지도하는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바로 잠재적 추종자들보다는 더 높은 필요와 가치 수준에서 활동하는 리더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어떤 추종자들보다 더 높은 필요 그리고 어떤 가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추종자들이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추종자들이 바로 이러한 높은 수준의 필요와 가치 구조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십 자체가 이러한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내가 엘리트고 내가 잘났다고 해서 사람들과 유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자질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리더십은 비현실적이지도 않고 설교식의 주입식 필요도 없습니다. 즉 추종자들이 갖고 있는 더욱 근본적이고 영속적인 욕구를 표현하고 또한 보다 높고 보다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가치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개국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어떤 정부와 사회의 리더십이 초래한 어떤 비효율과 부패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면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와 불만들이 고조되고 있는 차별의식 그리고 정의감이 이런 것들과 합쳐진다면은 심각할 정도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데 국가가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패라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수준을 넘어서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국민들 자체는 다 분리되어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차별의식을 가지고 내가 부족해 저 사람 참 잘 사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옳지 않아라는 어떤 정의감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 그럼 이 군중 자체는 심각할 정도로 가치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내면의 가치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조건과 같은 한 가지 종류의 힘이 변화를 미리 결정짓지는 않는데 이 연구의 결론은 어떤 다른 요소들, 특히 질적 차별성이 있는 리더십이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 가치의 역할이 각각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경험적 관찰 대상이었던 국가들, 인도, 폴란드, 미국, 유고슬라비아 이 4개국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거의 리더십은 하나같이 혁신적인 변화, 경제 발전, 비이기적인 규범들, 정직의 가치를 꾸준히 추구하고 실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양한 그런 사회가 있지만은 이 리더십이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리더십으로 서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 혁신적인 어떤 변화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범이 있는데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위한 규범이 아니라 평등한 비이기적인 규범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정직이라는 가치 이 도덕적인 가치죠. 이 도덕적인 가치를 계속적으로 지켜왔고 더욱더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가치 구조 내에 있는 갈등과 긴장을 이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리더십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고 그리고 긴장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혹은 폭발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사회 전체 발전과 또한 또 좋은 방향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 같은 상호 경쟁적이고 실제적인 가치들, 그리고 실제적 가치와 정직과 같은 어떤 도덕적 가치들, 그리고 아니면 목적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들 사이에 상호 모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로키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인지적 수준의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체계 내에서 불균형한 상태가 먼저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실제적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든가, 이러한 가치들이 서로 긴장과 또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사람들은 잘 인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어떤 체제 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람들 사이에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가치나 도덕적인 가치 사이에 어떤 모순점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이 리더십이 갈등과 긴장을 잘 이용해서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 불균형 상태라는 그러한 점이 있어야지 이러한 모순점들이 발견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대의 모든 사회 심리학 이론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이 이 같은 형태의 모순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지도자들은 가치와 행위 사이의 모순과 부조화 현상들을 추종자들이 알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또한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런데 로키치에 따르면 이러한 모순들은 사람들이 지닌 자아 개념에 대해 도전하면 할수록 불만은 더욱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순점들이 있고, 이러한 모순점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대처할래? 너의 자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그 자의식을 계속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리더십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 모순되는 그러한 어떤 가치 충돌, 자유라든가 평등의 가치가 충돌되고, 또한 어떤 도덕, 정직이라는 것과 다른 가치들이 충돌되는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응집력을 키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만은 지도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화의 원천이 된다고 합니다. 로키치의 주장이 내포하는 것은 이러한 모순들이 단순히 자아인식 수준의 바탕을 두고 어떤 변화를 동기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인식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동기부여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하려면 한 단계 위에 있는 지도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로키치의 분석의 상당 부분은 연구 대상 주체들이 아주 엄격한 감독과 규제 하에 있는 실험적 상황에 기초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자율적인 인식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가두고 있는 가치 구조를 깨달게 할 만큼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보통 자율적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것은 이 사회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고, 그리고 그것이 모순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키치는 엄격한 통제하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지만은 사실 실제 생활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가치들 사이의 갈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지면 지도자들은 욕구와 가치의 서열상 보다 높은 단계에서 강화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지도자들은 정의, 자유, 그리고 형제와 같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공유하는 가치들에 호소하며, 추종자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가치를 제시하며 열망을 재정의하여 추종자들이 프로그램 지향적인 사회운동에서 자신들의 몫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보다 낮은 수준의 필요를 먼저 만족시켜 줌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동기를 촉발시켜 사람들의 양심을 움직이는 일인데, 확실히 리더십은
보다 낮은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에서도 좌절되거나 약화될 수 있고, 또한 당장 해결해야 될 욕구와 가치가 보다 높고 일반적인 욕구와 가치들을 약화시킬 때 지도자에 대한 잠재적 지지는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도자는 이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더 높은 가치나 이런 수준들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있는 어떤 열망, 이런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정의를 실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들을 계속 추종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동기를 축발시켜서 이 사람들의 양심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러한 높은 수준의 그런 리더십의 행위가 좌절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당장에 이제 추종자들은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데, 근데 그런 높은 가치를 추구할 만큼 그들의 수준이 따라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지도자는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지도자로 찍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굉장히 힘든 게, 결국은 사람들이 이러한 높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가야 하지만 그들이 따라오기 위해서는 그들의 낮은 필요들, 그들이 당장에 내일 먹어야 될 빵의 문제, 그리고 당장에 그들이 이제 이용해야 될 전기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밑에 있는 필요들을 채워줌으로써 그들을 동기부여시켜줘야지 이 위에 있는 가치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더십 자체는 바로 이러한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를 함께 어우르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 때 보면은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계속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필요들을 일단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들 해주겠다, 이것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높은 가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지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들에게 그런 높은 가치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지도 못하고 영향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상대방 그러한 후보들에게 뺏기겠죠.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같은 실제적 가치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지도자가 정한 이들 가치의 우선순위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강한 설득력이 있다고 하여도 정치적 영역에서 이러한 가치는 조화롭게 공존할 수 없으며, 아마도 경쟁이 치열한 정치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은 페어플레이와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와 같은 행동 양식 가치와 평등과 같은 어떤 목적 가치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가치 추구에 있어서도 행동 양식 가치,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법하고 좋은가라는 그런 가치와 목적지향적 가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잘 돼야 된다는 목적지향적 가치, 이 가치가 두 개가 충돌할 때 그때 리더십은 굉장히 혼란을 겪고, 또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다다르고, 또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받느냐, 또한 배척을 받느냐에 대한 그런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루즈벨트의 법원 봉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이제 공항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뉴딜 정책을 쓰면서 이제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법원이 계속 막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권을 포기해야 된다. 개인의 그런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 하니까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이제 이거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목적 가치죠. 하지만은 행동 가치를 어기고 법원을 봉쇄해 가지고 법원을 다 진보적인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루즈벨트가 한 방 크게 먹은 것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다는 것이죠. 평등한 기회의 부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특정한 행동 양식을 신뢰하는데, 이것은 평등한 기회의 성취를 불확실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을 통한 영향력 행사의 잠재력은 실로 대단하며, 리더십의 본질은
생생한 현실적 요구들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리고 가치와 가치 사이, 그리고 실제 사이의 모순들에 대한 폭로와 이것들을 적절히 이용하고, 또한 이런 가치들을 재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각종 제도의 재조직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국가 경영을 이루는 것들, 이런 모든 것이 다 리더십이 해야 될 총체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리더십의 임무는 폭넓은 수준의 의식을 고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저 박사님은 가치는 의식이 있을 때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도자의 활동은 그들이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거나 의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가 그토록 강력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들의 가치를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정의하며 그들이 목적 있고 의식 있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종자들의 욕구와 지도자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서로 일치될 때 지도자는 목적 있는 리더십, purposeful leadership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이것을 원하고 이것이 해야 돼. 그리고 추종자들도 이것을 다 따라. 그러면은 이 리더십은 목적 있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추종자들이 뒤에서 쫙 밀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리더십은 별 큰 노력 없이 그냥 추종자들의 힘을 받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가치 서열 구조, 결국 이제 가치 서열 구조,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한가? 이런 이 가치의 서열 구조를 리더십은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데, 이 가치의 서열 구조가 에릭슨의 8단계 인간 심리 발달 단계와 같은 이론과 같은 것으로 결합된다면 리더십은 긴장과 갈등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가치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요구하는 것인가를 서로 맞춰가지고 하면은 그들의 욕구나 필요를 따라가지고 목표를 또 맞춰서 힘있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슬로와 콜버그가 체계화한 가치 서열 구조는 단일 방향성, unidirectionality라고 하는데, 단일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전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평등, 자유, 아름다움 등과 같은 목적 가치와 어떤 자기 통제라는 도구적 가치는 장기적 변화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가치들 쪽으로 이행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뚝 놓고 봤을 때는 평등을 추구할 것인가, 자유를 추구할 것인가,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 통제라는 도구적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쭉 하면서 어떤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가치 쪽으로 쭉 몰려간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적 강화 요인 없이 사람들의 필요와 가치의 서열 구조에서 아래로 향할 수는 없으며, 사회적 존경의 욕구와 같은 일상적인 수준으로 쉽사리 후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심리적 상태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높은 심리적 체계에 따라서 높은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가치를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쉽사리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는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추종자들 사이에서 리더십은 보다 보편적이고 보다 높은 가치로 옮겨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르달이라는 분은 어떤 평등주의적인 가치와 실제에 대한 뛰어난 분석을 실시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가치관을 통일되고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사회 전체 차원의 가치 체계도 일정하게 구조화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보다 높고 보다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가치 평가들은 통상적으로 어느 집단 또는 다른 집단에 의해 또 시도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가치들이 개인들에게 최고의 위신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바로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때 그들이 사용하는 근거는 바로 오랜 전통적으로 인정되었던 그런 높은 수준의 가치를 근거를 두어서 다른 집단에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 가치 자체가 어떤 위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주장하는 그 개인들도 그런 위신을 입고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사회에서 이 같은 어떤 가치 정향에는 한계가 있으나
사회적 수준의 갈등은 일정한 형태의 지속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사회적 수준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럴 때 바로 어떤 가치 정향적인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들이 쭉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변증법적 종합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내적 응집, 코히어런스를 위해서는 갈등이 또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증법적으로 봤을 때 정반합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서는 도리어 어떤 반대적인 것들, 갈등되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도덕적 리더십 관련돼서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책임윤리와 목적윤리를 구분합니다. 어떤 책임윤리가 있고, 책임윤리, 그리고 목적윤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평등이나 안 그러면 자유 이런 것도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윤리도, 책임윤리는 어떤 자신이 맡은 어떤 영역에서 자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영역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책임윤리를 중요시해가지고, 이 책임윤리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 모든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다 어떤 윤리적인 행위로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리적인 근거를 갖다 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임윤리에 강한 사람들은 가치 서열 구조에서 이제 집착을, 이런 가치가 서열해서 어느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는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를, 자신이 그 상황에 맞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합리주의자들이 선호한 그러한 것이며, 19세기 어떤 투박한 개인주의, 러기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는데, 투박한 개인주의를 정당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개인주의적인 상황 가운데서 뭐 다른 어떤 공통주의적인 가치가 뭐든지 내가 속한 것에서 내 책임을 다하면 된다. 책임윤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윤리적 정당성을 그 각 개별 그런 일들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치 서열 구조에 집착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인 합리주의를 추구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막스 베버의 어떤 그런 것이, 이것이 그냥 자본주의 사회와 또한 그러한 어떤 시장 경제에 맞춘 어떤 그것을 정당화한 그런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스 교수님께서는 보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비평 및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번스 교수님은 베버의 이분법은, 그러니까 베버가 이렇게 목적윤리 아니면 또 책임윤리로 이분한 것은 별로 리더십 연구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엔 특별한 어떤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리더십이, 그리고 리더십이 또한 주장해야 될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4개국 비교 연구를 통해서 어떤 진보가 정치적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보는 자, 진보를 정치적 기회 확대 차원에서 보는 자하고 아니면 경제적 특권에 대한 사회 부정의 감정을 부추기는 자로 이렇게 구별되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번스님 보시기에 어떤 진보적인 그런 입장이 하나의 그것이 사회를 특권화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가진 유산 계급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부정하고 사회정을 이루려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진보가 존재하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이 진보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정치적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측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 의식화시키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더 큰 가치를 추구하도록 해 나가는 그러한 정치적 기회를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그러한 확대되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 두 가지 똑같은 진보에 관해서도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잘 설명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기에는 전자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후자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의할 내용은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도덕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일단은 정말 어떤 높은 가치나 수준을 추구하는
그러한 리더십이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의 기본적 낮은 가치부터 채워줌으로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러한 가치. 그래서 거기서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추종자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도덕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도덕적 리더십이 결국은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한 그런 토대이고 한 축이고,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다. 결코 이 리더십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인 것이고, 또한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방향에 따라서 스스로가 리더십이 준비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렇게 이끄는 그러한 리더십이다 라는 측면에서 도덕적 리더십을 중요한 리더십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과연 도덕적 리더십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러한 도덕적 리더십이 누가 있으며, 과연 이것을 또한 내 스스로는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업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도 또 즐거운 또 5월 가정의 달 잘 보내시고, 가정에서 또 우리 리더십으로 또 잘 발휘하면서 여러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잘 전환시키는 그러한 탁월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